한밤중 강 위에서 병사가 사라졌다고요? 그런데 구조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병사가 낯선 땅의 차가운 강물 속에 혼자 휩쓸려 사라졌을 때 그 누구도 그녀를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실종자는 외국 군인이었고 현장은 한국의 군사훈련장이었습니다. 규칙? 외교적 긴장? 혹은 무언의 방관? 그녀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도에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카약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강을 떠다니고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가 구조한 이후 단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고 다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보다 강한 진심, 그리고 잊지 못할 밤의 기록입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조용한 강물 위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되었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훈련 속에서 체크리스트대로 장비를 착용하고 절차에 따라 이동하며 그렇게 단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 옆에서 숨소리를 내쉬던 동료들이 있는데 그 정해진 선 하나를 벗어나자마자 세상과 단절되는 기분.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조용했다는 거예요. 물소리조차 크지 않았고 무전기 너머의 소리도 사라졌어요. 딱 그 순간부터요. 물이 제 위로 덮쳐올 때 마치 세상이 볼륨을 꺼버린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 수중정찰대 소속 병사 마이아 윌슨입니다. 한국에 파병되어 있었고 2024년 11월 강원도 화천에서 진행된 합동야간 수상훈련 도중 실종됐던 인물이라고 하면 아마 몇몇 분은 저를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연을 제보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날의 생존담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에는 누군가의 조용한 구조, 그리고 말보다 깊은 진심이 있었거든요. 그 진심을 저는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파병되었을 때 사실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있어 한국은 낯설고 어딘가 딱딱하고 규칙만 강한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도시, 고유한 질서 속에서 감정조차 숨기고 사는 사람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나라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이 제게는 또 다른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이 무서웠거든요. 물이라는 요소는 저에게 트라우마의 상징이었습니다. 8살 때 플로리다의 작은 강에서 친구와 함께 수영을 하다 저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정작 그 상황을 겪은 저로서는 절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린 저를 덮쳐온 건 단지 물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 죄책감은 저를 괴롭혔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 물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자원했고 수중정찰이라는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이겨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다시는 물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도착한 곳이 한국, 그것도 강원도 화천이라는 군사지역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차츰 익숙해졌고 훈련도 성실히 임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야간 훈련이라 한겨울의 강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지만 저는 익숙한 절차를 반복하며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으려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 중류쯤 도착했을 무렵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지형의 변화였죠. 강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듯한 깊은 소용돌이로 저를 잡아당겼어요. 분명 지도상에도 없던 깊이였고 마치 그 순간만을 노리고 있었던 함정처럼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무전기에서 손을 놓쳤고 손전등은 헬멧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제 안에서 울리는 본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물속에서 멍해지는 정신 속에서 이상한 체념도 따라왔죠. 여기서 끝인가 보다. 물속에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 공포가 너무 익숙하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무거웠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점점 의식은 멀어졌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멀리서 노를 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 됐는데 어떤 그림자가 가까워졌고 그 사람이 저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밤중에 아무도 없는 이 강 위에서 누군가가 카약을 타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민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강도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저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나무집 안, 벽난로와 낡은 응급키트, 그리고 말없이 물을 데워주는 그의 행동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낯선 땅, 낯선 강물, 낯선 사람의 손길. 그 모든 게 무서워야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처음으로 안심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조용한 시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구조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팔을 붙잡힌 그 순간부터 이상하리만큼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몸은 무거웠고 온몸이 젖어 있었으며 두통과 구토감, 혼란스러운 정신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저를 끌어안아주는 듯한 그의 두 팔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자신의 카약에 눕혔고 단 한마디 말 없이 노를 저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흔들리는 등불 아래 보인 그의 옆얼굴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쯤 흘렀을까요? 정신을 조금씩 가다듬기 시작하자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변에 드문드문 불빛이 보였고 이따금씩 산의 능선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물에 대한 공포감으로 벌벌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낯선 한국의 강 한가운데에서 이름도 모르는 이 남자의 등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외딴 마을 한쪽의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조차 보기 힘든 세상에서 잊힌 듯한 공간이었죠. 그러나 그 집에는 이상하리만치 정리가 잘 된 구조용 장비, 약품 박스, 그리고 낡은 군용 담요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무언가. 이 남자는 단순한 시골 어부가 아니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낡은 침상 위에 눕히고 가스버너에 물을 올려놓더니 손에 익은 듯 움직였습니다. 말없이 젖은 옷을 말리고 응급키트를 꺼내 저의 상처를 살피고 얼굴에 붙은 찰과상을 소독해 주었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눈빛 하나로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이는 모습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죠. 병사로서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를 수없이 구조해 본 사람이구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짐작하면서도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Who are you?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한 단어만 내뱉었습니다. 도현.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저 이름 하나. 자기소개도 질문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도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왠지 모르게 그 한 단어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고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날 밤의 감정이 저를 정면으로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무력감, 그리고 깊은 죄책감. 왜 나만 살아남은 거지? 왜 하필이면 또 물이야? 그 모든 생각이 저를 휘감으며 저는 갑자기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눈물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는 그 시선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빛에서 말로 하지 못하는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오두막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이 남자에게서 저보다 더 많은 상처와 책임의 흔적이 보였어요. 그 상처를 말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 그리고 벽난로 앞에서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전해졌습니다.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치 생존을 위한 사투에서 구조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구덩이에서 꺼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다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 단순한 생명의 구출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두막에서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느낌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처음 느꼈어요. 그 고요한 공간에서 저는 오히려 처음으로 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어요. 밤새 깨어있다가 문틈 사이로 빛이 스며들 무렵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손짓으로 배를 타자고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다시 묵묵히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 배 위에서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나. 마치 강의 리듬, 물살의 성격, 밤의 냄새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흘러 도착한 곳, 훈련장 하류 근처. 그곳에는 이미 군 구조대가 대기 중이었고 저를 발견하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제 상관인 켄 스튜어트 상사는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뒤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조용한 남자 강도현은 여전히 말없이 배 위에 서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만 살짝 숙인 뒤 다시 배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설명할 수 없이 마음을 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어떻게 저를 구조할 수 있었는지, 왜 그토록 조용히 행동했는지.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자신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라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밤의 경험은 단지 구조의 순간이 아니라 저에게는 어떤 회복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도현 씨가 저를 내려주고 돌아선 이후 구조팀과 군 지휘부는 굉장히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군 측에서는 민간인의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드러났고 주한미군 측에서는 제가 구조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어떻게라는 질문이 빠르게 뒤따랐죠. 민간인에 의한 구조? 위치는 어디였나? 왜 훈련 지역 외곽에까지 병사가 이동하게 되었는가? 위치 이탈은 자의였는가 타의였는가? 그 질문들은 끝이 없었고 저는 아직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상관이었던 켄 상사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말없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지키지 못했을까? 그 자책감은 말보다 더 무겁게 전달됐고 저 역시 그에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종 직전 무전으로 마지막 소통을 나눴던 상대였기에 그 역시 저 못지않게 마음속에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그 상황의 복잡함 속에서 조용히 나타났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측 훈련 총괄 책임자였던 윤소혜 중위.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유명한 분이었고 훈련 초기부터 저희 주한미군 팀과의 협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녀는 제 상태를 확인한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상황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병사 윌슨. 훈련구역 이탈 경위와 민간인 접촉 내용까지 모두요. 차가운 어조였지만 저는 그녀가 단지 규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자 그 이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투는 딱딱했지만 눈빛 속에는 미묘한 긴장과 동시에 이해의 여지도 보였거든요. 저는 최대한 진정된 어조로 제가 기억하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강의 흐름이 예기치 못하게 빨라졌고 GPS 신호가 중단되었으며 무전을 놓친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현 씨라는 남성이 어떻게 나타나 저를 구조했고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훈련장 인근으로 데려다 주었는지까지 말을 다 끝낸 순간 이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누구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단지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사할까? 저는 군의 절차 속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람은 그 어떤 보호도 설명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다시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뒤 공식적으로는 의식적 이탈로 인한 실종 후 민간 구조자의 도움으로 복귀라는 문구가 기록되었습니다. 도현 씨의 존재는 문서상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확했고 너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에 그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도 이름조차 남기지 않는 사람이라니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건이겠지만 제게 있어 그날 밤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도,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한 것도 모두 그 남자의 조용한 손길 덕분이었어요. 그 밤에 채운 벽난로 앞에서 느꼈던 묘한 안정감, 그리고 다시 강 위로 나아가는 그의 노젓는 소리. 그 모든 게 제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군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며 틈틈이 화천 지역의 지도를 펼쳐보곤 했습니다. 그 오두막은 도대체 어디쯤 있었을까? 그는 왜 매일 밤 강 위를 순찰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의문은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한국.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른 이미지는 솔직히 말해 모호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 기술이 발달했고 K-팝과 드라마가 유명하다고는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뉴스나 SNS 속 이야기였죠. 미 육군에서 한국 파병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내심 불안했어요. 특히 수중정찰 병사로서 동북아시아의 지형과 기후, 언어, 문화까지 모두 낯설었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게 있어 한국행은 단지 새로운 배치지가 아니었어요. 물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이겨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땅,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저는 오롯이 병사 마이아 윌슨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부담을 덜어줬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과거나 사연 없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도착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이 나라 상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라는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 아저씨마저 스마트폰으로 자동 통역기를 켜는 걸 보고 잠깐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훈련지로 이동하면서 감정은 또 달라졌습니다. 화천. 이름조차 생소한 그 지역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산이 많았고 기온은 생각보다 훨씬 낮았으며
훈련지 주변엔 민가조차 드물었죠. 물론 군 시설은 최신식이었지만 야외 훈련은 날씨와 지형이라는 변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불평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긴 전쟁을 가정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실제 작전지였으니까요. 수중정찰팀의 일원으로서 저는 매일같이 정해진 구역에서 장비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탐색하고 수면 아래를 살폈습니다. 지형은 낯설었고 강의 유속은 지역마다 극심하게 달랐어요. 특히 밤이 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오로지 촉감과 센서에만 의존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관인 켄 스튜어트 상사로부터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군과의 합동 야간 수상정찰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제가 그 팀에 배정된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맡은 임무는 강 상류 지역의 수면 위를 따라 정찰하고 지형 지물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긴장됐습니다. 야간, 수상. 단 두 단어가 제게는 과거의 공포를 다시 끄집어내는 자극제였거든요. 하지만 제 자신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로 준비를 이어갔어요. 훈련 전날 윤소희 중위가 주도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정확했고 통역관 없이 영어로 브리핑을 진행할 만큼 준비가 철저한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상황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훈련 당일 밤. 강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더 어두웠으며 더 차가웠습니다. 장비를 착용한 채 팀과 함께 이동을 시작했고 정해진 구간에 따라 서서히 전진했어요.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지만 물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유속이 빠르다는 것을요. 마이야, 수면 아래 시야 어때? 켄 상사가 무전으로 물었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저빌리티로. 스트롱 커런트. 그리고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순간 발밑이 휘청였고 저도 모르게 중심을 잃었습니다. 헬멧의 라이트가 물에 잠겼고 무전기의 신호는 사라졌으며 그 어떤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누군가가 저를 당긴 것 같기도 했고 그저 강의 유속이 갑자기 변한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고립됐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단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물에 잡아먹히면 안 돼. 이번엔 절대. 몸부림을 쳤고 숨을 참고 팔을 휘저었지만 갈수록 기운이 빠졌습니다. 강은 무정했고 밤은 차가웠으며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너무 기묘해서 마치 정해진 시나리오 같았어요. 제가 그 밤, 그 시간, 그 지점에서 실종된 것도, 그가 그 밤, 그 시간, 그 물살을 따라 나섰던 것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화천이라는 지역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도시처럼 빠르지도 않았고 완전히 시골이라 할 수도 없었어요. 산과 강이 둘러싸인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자연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눌린 무게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장소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느낌은 도시에서는 절대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부대원들과의 관계는 겉보기에는 원활했지만 사실 저는 언제나 혼자라는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도 있었죠. 강하고 냉정하고 무표정한 병사. 그것이 제가 택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됐고 물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당연히 드러내선 안 됐어요. 특히 미군 특수부대에서 여성 병사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정을 보이는 것조차 사치였거든요. 켄 스튜어트 상사는 저를 좋게 평가하긴 했지만 동시에 감정 없는 기계라는 식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물론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때때로 제게 던지는 눈빛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는 무척이나 노련하고 베테랑답게 팀을 잘 이끌었지만
제겐 일종의 시험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실수를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지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훈련에 더욱 집착했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장비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태도는 한국군 쪽과의 협력 과정에서 이상한 마찰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특히 윤소희 중위는 훈련을 함께 조율하면서도 저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느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스타일이었고 감정적인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녀를 만날 때마다 제가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무렵 그녀와 단 둘이 식당 라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를 주고받은 후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병사 윌슨. 가끔은 자신에게도 허락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자신에게 허락을 주다니. 저는 항상 저를 몰아붙였고 실수 하나에도 끝없는 자책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걸 알아챈 걸까요? 그 대화 이후 저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낯설고 규율만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함께 지내며 느낀 건 이들은 조용하게 서로를 지탱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지만 위기 상황에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밥과 국 외에도 반찬이 여러 개 나오는 것조차 저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배려와 정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작은 디테일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된 순간 한국인들이 단순히 절차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 당일은 찾아왔습니다. 밤은 유난히 고요했고 하늘은 흐렸습니다. 초겨울의 찬 공기 속에서 수트를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언제나 긴장을 동반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공포를 누르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날은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저를 감쌌어요. 모두 준비 완료. 마이야, 내 구역은 북쪽 중류부터 하류까지야. 교신은 5분 간격으로 유지해. 켄 상사의 무전은 단호했고 저는 짧게 응답했습니다. 예스, 서. 그날 훈련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저는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른 지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미 몇 번의 모의 작전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이 없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조용한 물속, 캄캄한 시야, 그리고 제한된 호흡.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그 순간 저는 결국 작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발끝에 걸린 무언가를 피해 이동하려던 순간 헬멧에 장착된 라이트가 반사되어 방향을 잃었고 그대로 물살에 휩쓸리듯 중심을 잃었습니다. 강은 단 한순간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았고 저는 곧바로 익숙한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공황이 밀려왔어요. 다시 그때처럼. 아니, 이번엔 진짜 끝인가? 하지만 저는 그때 결심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몸부림쳤고 끝까지 수면 위로 올라가려 버텼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줄기 조명이 수면 너머로 번졌고 아주 멀리서 들리는 노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저를 살렸고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된 직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산소를 마신다는 의미 이상의 순간이었어요. 거칠고 절박하고 믿기지 않는 숨이었죠. 마치 몇 시간 동안 숨을 참았다가 처음으로 공기를 마신 듯한 느낌. 하지만 공기를 들이마셨다고 해서 바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폐는 차가운 물로 인해 경련을 일으켰고 손끝은 저림을 넘어서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그 남자 강도현 씨는 조용하게 저를 끌어안듯 안고 카약 위에 눕혔습니다.
그의 팔에는 근육이 단단하게 느껴졌지만 힘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움과 단호함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그가 제게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제 이마와 입 주변을 닦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제 옷 안에 물이 들어찬 부분을 빠르게 확인한 뒤 한쪽 어깨에서 응급용 은박 담요를 꺼내 제 몸에 감쌌어요. 모든 동작이 너무 익숙했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구조에 능숙한 사람이다. 하지만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 저는 이상하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혀는 굳었고 목은 타들어가는 것처럼 따가웠고 심장은 고장난 시계처럼 뛰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방향을 바꿔가며 시야를 차단해줬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게 자신이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었어요. 카약은 조용히 물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울고 싶어졌어요. 단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어서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구조라는 걸 신속한 작전으로만 생각했어요. 위치 파악, 구조 장비, 통신 체계. 모든 것이 수치와 절차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하지만 이 남자의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제게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왔어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더 무너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가에서 오두막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카약 위에서 덜덜 떨며 누워있던 저에게 그는 중간중간 고개를 숙여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눈이 초점을 유지하는지, 호흡이 일정한지를 본 거죠. 그런데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어쩌면 언어 장벽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전달되는 진심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오두막에 도착했을 땐 제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는 먼저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거기에 마른 장작을 얹었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방 안의 냉기가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제 몸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침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젖은 옷은 벗기고 마른 담요와 예비 군복 비슷한 옷을 건네주었고 그 사이 커다란 철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그 작은 오두막 안에서도 금방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질서 있고 정확했거든요. 저는 몸을 녹이며 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 침묵, 그 반복적인 동작 속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차라리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려 애쓰는 제게 그 정적은 오히려 현실감을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말없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방해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너무나도 강하게 옆에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 그런 존재를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불빛이 반사되어 그의 얼굴이 잠시 선명히 보였던 순간 저는 문득 그 눈빛이 아주 오래된 슬픔을 머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히 외로움도 단순히 조용함도 아닌 누군가를 오랫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사람에게만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단 한마디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왜 혼자 오두막에서 사는지, 왜 매일 밤 강 위를 순찰하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그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말 그대로 찼습니다. 차갑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몸이 회복되어도 마음은 아직 어딘가 붙잡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깊은 꿈을 꾸었습니다. 물속을 유영하는 꿈이었고 끝없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에 다시 한번 숨이 막히는 듯했죠. 그러다 문득 느껴진 따뜻한 체온. 그 체온이 제 팔을 감싸 안았고 저는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도현 씨는 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고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시선엔 감정이 담기지 않은 듯 했지만 동시에 아무 말보다 많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아직 기운이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생크유. 그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동작 속엔 됐어. 무사하니까라는 메시지가 분명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일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날 아침 그는 다시 카약을 준비했고 저를 조심스레 태우며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조용한 배 위에 앉아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강은 여전히 조용했고 새벽 안개는 마치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도현 씨는 물살을 읽듯 노를 저었고 우리는 마치 약속된 항로를 따라 흘러가듯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훈련장 하류 인근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군 구조팀, 한국군 지휘부, 미군 관계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가 다가오자 몇몇은 경계하는 듯 눈을 좁혔고 누군가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상관이자 훈련 책임자인 켄 스튜어트 상사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왔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안았습니다. 그는 짧게 중얼였습니다. 지저스 YOUR이 얼라이브. 하지만 바로 뒤이어 도현 씨를 향한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민간인? 왜 병사가 민간인과 같이 나타난 거지? 그리고 가장 먼저 나선 건 윤소희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 병사를 구조한 분이십니까? 도현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몇몇 장교들은 노골적인 불신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는 절 구조했고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간인의 개입을 규정 위반으로 여겼고 또 어떤 이들은 제 생존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감정을 느꼈겠죠.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시선 속에서 도현 씨는 단 한마디의 해명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고 다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노를 돌려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뒷모습은 설명할 수 없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말을 아끼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용히 누군가를 구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 침묵이야말로 제가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이동한 저는 간단한 검사 후 경과 관찰에 들어갔고 군에서는 조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간인이 구조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원 확인 없이 떠났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군인보다도 침착했고 훈련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보고되지 않은 개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하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도현 씨는 예전에 해양구조대원이었으며 5년 전 동료를 구조하던 중 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강가에 오두막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침묵, 그의 손길, 그의 눈빛. 모든 것이 그 한 사건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저를 구조한 이유는 단지 우연이 아니었고 그 순간 그는 과거의 자신을 다시 마주한 것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건 단지 그날 밤의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후 저는 많은 날들을 고민했습니다. 왜 나는 그를 잊을 수 없을까? 그 밤 이후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걸까? 훈련 복귀 후 저는 한동안 병가 처리를 받고 서울에 머물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왔는데 단 한 가지,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자꾸만 화천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앉아있던 오두막의 벽, 밤새 저를 지켜보던 그의 시선, 조용히 타오르던 벽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서며 노를 젓던 뒷모습. 그 모습이 계속해서 꿈에 나왔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식 외출 허가가 없었고 부대에서는 민간인과의 접촉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구나 그가 속한 지역은 군사훈련지 인근 민간통제구역에 가까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벽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주한미군 문화교류팀을 통해 지역감사라는 명분으로 소형조사 프로젝트를 신청했고 뜻밖에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명분 아래 저는 다시 화천으로 향하게 되었죠.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강을 따라가며 그가 구조했던 장소 인근을 찾아갔습니다. 며칠이 걸렸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했지만 결국 저는 그 오두막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벽난로는 식어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군 장비들도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던 건 작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 그 안에는 그의 필기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매일 순찰을 나간다. 물은 사람을 삼키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물을 대신 지켜야 하니까. 짧은 메모들이 있었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짜는 제가 구조된 날이었어요. 그는 저를 구조한 이후 더 이상 순찰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구함으로써 자신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날 저를 구조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였고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오두막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던 그의 손길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의 침묵 속 따뜻함을 떠올리며 이제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조용한 용기와 배려의 문화는 저를 바꾸어 놓았고 도현 씨는 그 진심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언젠가 또다시 이 강을 건너 그를 만나게 된다면 말하고 싶어요. 그날 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지만 그 이상으로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다면 저는 꼭 다시 그 강을 따라 걸을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 저희에게 제보해주세요.